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병현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9월 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갔는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현재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00선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데 9월 증시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후반기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지 한번 마켓서치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알아보기 전에 항상 글로벌 먼저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과연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을 보자라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다우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자, 금요일만 놓고 보자라면 다우가 마이너스 한 0.4%, 나스닥이 0.1%, S&P가 0.3% 정도의 하락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상단 부분으로 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하단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특징부터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지난 16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죠. 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가 조금 하락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도이치방크 영향으로 금융주가 하락을 한번 같이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소비심리지수가 예상보다 적은 가계 수입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모습, 지수가 조금 내려갔다가 하방, 종가 정도에는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 미증시의 특징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투자 의견이 전부 다 상향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연휴 기간에 에너지주, 특히 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43불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로 인해서 정유주가 내려가는 모습, 또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7 사전 판매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조금 하나 증폭되고 있는 게 바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건강 악화 문제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격차가 축소되는 보면서 혼조세, 종합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리스크를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적 흐름을 보기 전에 차트 흐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 먼저 제가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죠? 자, 이런 전체적인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 다우 같은 경우는 7월, 8월 같은 경우 박스권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금리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내려갔다가 급등락 반복했는데, 자, 제가 우리 추석 연휴, 지난주 그 연휴 기간에 동안 흐름만 조금 살펴보자라면 현재는 하단 부분에서 멈춰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주가 내려갔나요? 그렇지 않죠. 주가가 하단으로 붕괴되기보다는 지금 멈춰서 박스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단 박스권이다라면 나스닥 어떻게 움직였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 이렇게 그 전까지 멈춰 있다가 똑같이 다우처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연휴 기간에 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분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대형 기술주가 반등해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도 저는 실적 개선만 된다라면 나스닥처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유가 한번 살펴보자라면 유가가 어떻죠? 굉장히 급등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아래 반복하다가 지금은 자, 배럴당 48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43불 저점대로 이렇게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급등락 반복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펙, 비오펙 국가 간의 회담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
굳이 무리하게 포지션을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우선은 관망한 이후에 오펙 회담이 마감이 된 이후에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자, 조금 디테일한 지수 흐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이치방크에 대한 그 미 법무부의 벌금 부과로 인한 자, 웰스파고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1%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도이치방크의 벌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금융위기 때 도이치방크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일환으로서 조금 리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벌금이 부과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4조 원 이상의 굉장히 큰 금액의 벌금 부과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소송을 통해서 벌금 조금 삭감이 되겠지만 추후에도 이 도이치방크 리스크는 아마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한동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도이치방크 리스크 관련해서는 제가 마켓 서치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2%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자산가치 평가 절하에 관련된 이런 악재로 인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쉐보론, 할리버튼 전부 다 마이너스 1.5%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유가가 내려가는 모습 보였죠. 지난주에 지속적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정유주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런 특징 때문에 다우가 나스닥처럼 올라가기보다는 하단에 멈춰있는 자,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아이폰 7의 사전 판매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지난주 동안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한 0.5%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브로드컴, 스카이웍 전부 다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관련 악재가 터져주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폰 이슈 시간에 알아봤지만 외관상 변화는 없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플랫폼 회사로 이제는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앱스토어를 통한 부가적 매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해 본다라면 역시나 향후에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특징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인텔 같은 경우가 3%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주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특징주로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크론이 한 0.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한 0.2%, 전반적인 반도체 제조업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돼요. 반대쪽 주가 하락을 한다라면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최근에 나스닥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주가 저점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려되는 점은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이 지금 한 마이너스 4.7% 정도의 급락이 나와줬어요. 실적 부진과 투자 의견 하향 전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그 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표 한번 살펴보자라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25만 9천 건보다 좀 증가한 26만 건으로 발표가 좀 됐습니다. 다만 4주 평균은 전주보다 감소한 26만 75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업수당이 조금 증가했다는 건 역시나 실업률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재 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면서 9월 금리 인상이 15%대까지 확률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8월 수입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2%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 가격을 제외한 변화가 크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멈춰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자, 이태나타 연은 같은 경우도 GDP를 성장률을 3.0% 정도로 하향 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지표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나와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유가 같은 경우 조금 눈여겨보자면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원유 수출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이 좀 증가할 만한 우려감으로 유가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하루 200만 배럴 원유 수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공급이 증가를 해주면서 어떻죠? 유가가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지난주에 IEA 원유 보고서에서
공급 과잉이 아마 길어질 것이다. 자, 이런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유가에는 악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에 있는 회담 전까지는 뭐 ETF라던가 신규 진입 포지션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미국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린다 소식이 나와주면서 옥수수 등의 수확 작업이 지연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해주는 것도 지난주에 특징 중에 하나였다 평가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글로벌 시장 한번 살펴봤는데 국내 시장 오늘 긴 연휴를 마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단 포인트, 4포인트 올라가면서 200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역시나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6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도 한 76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9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들어와주면서 외인과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어떻죠? 순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 점은 역시나 이런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습 보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으로 20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지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자, 하단으로 2000선이 좀 지지가 되면서 버텨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을 좀 지지받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분봉으로 보면 어떻죠? 현재는 시초가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급등락 반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자,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인해서 지수를 상단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주가 지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자, 나스닥, 코스피 한번 살펴봤고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포인트가량 올라가는 모습.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663포인트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자, 오랜만에 개인 매도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20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인 매수, 끌어가는 흐름을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최근의 흐름을 코스닥 차트 보자라면 많이 떨어졌어요. 705포인트부터 8월달 내내 내려가면서 거의 65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자, 전체적 흐름은 어떤가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이 저점 포인트였죠. 656포인트가 붕괴되기보다는 이 라인을 자, 지지받아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좀 길게 보자라면 어떻죠? 고점 대비 지금은 많이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 하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자리는 역시나 분할 매수,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영역대라고 보여지고 분봉 상태로 보자라면 오늘 자, 갭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선은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특히 1시 이후에도 종가까지 올려주는 흐름 만들어진다라면 내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어느 정도의 모습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까지 한번 보시면서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않을까. 자,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징주 어떤 게 조금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주 같은 경우는 자,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죠? 3%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관련주 인텔 같은 경우가 미증시에 3% 이상 올라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체적인 상승 흐름, SK하이닉스 어떤가요? 글로벌 증시와 뗄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이 올라가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최근의 흐름 살펴보자라면 차트를 조금 보면 꺾이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21선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어떻죠? 저점 내려와 주면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39,000원. 3분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관련돼서는 항상 수요가 지금 공급을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서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자, 39,000원 전고점 돌파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42,000원까지 전저점 포인트인 42,000원 이 부분이죠. 자, 단기 저점에 걸리는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20일 눌림목선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 4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주. 자, 큐로홀딩스를 볼게요. 자, 큐로홀딩스 특징주 중에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어떤가요? 굉장히 좀 급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16%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돈의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죠.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로 돈이 좀 들어가느냐? 대선 테마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돈의 길목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새로운 인맥주로 떠오르고 있는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16%가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역시나 주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죠? 1월 1일에 국내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숨기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지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전고점까지 한번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대선 테마주 아무리 빠른 종목이더라도 이렇게 고점 진입하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진입하느냐? 자, 5일선 맞아줄 때 이런 자리죠. 최소한 5일선이 맞아주는 자리에서는 진입 포인트 기다려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서 자, 분봉 상태 보면 갭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신규 진입한다라면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눌려주는 자리까지는 기다리는 포인트. 우선 기존 보유자분들은 전고점을 돌파되는 흐름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자리입니다. 3,300원 돌파되면 3,7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라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가져가는 전략 자,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파인데이시도 볼게요. 자, 파인데이시 어떤가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일 연속 상한가를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대선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조정 없이 올라가는 모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성 파워텍에 나와 있는 자금들이 새롭게 새로운 인맥주로 들어가는, 혈연주로 좀 들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파인데이시 같은 경우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주는 종목 보이고 있는데 대선 테마주는 저희가 내일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한번 내일 시간을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흐름만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어떤가요? 거의 지금 상한가가 4일 연속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이 없죠. 자, 거의 지금 점 상한가를 만들면서 4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3,000원이라던가 2,500원 미만에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죠. 이 자리에서 매입해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는 수익 청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더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자, 어느 정도 60% 이상의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 분봉으로 갭 뛰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기보다는 지금 자리는 차익 실현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파인데이시를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미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했다라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관망하고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릴 건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포인트인데 이번 주에 어떤 증시 일정이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증시 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모드투어 리츠가 IPO가 이번 주에 진행이 돼요. 모드투어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상장 예정이었지만 어떻죠? 상장 요건인 대주주 지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IPO가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는 역시나 모드투어 리츠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드투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모드투어 리츠가 IPO가 시작이 된다라면 단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모드투어가 호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드투어 리츠 IPO 시작되면 역시나 모드투어 접근하신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마 모드투어가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드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투어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아마 모드투어 리츠가 IPO가 시작이 된다라면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IPO 당일이 중요합니다. IPO 당일날은 모드투어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조정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IPO 당일날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일날 수익이 10%에서 5% 이상 나와준다라면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전략을 자, 모드투어로 한번 대응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모드투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징주 중에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화요일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같은 경우 어떤 예상이 있냐면 미국 시간 화요일, 국내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이 되겠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이상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신다라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호재 관련돼 가지고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뛰어넘고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굉장히 시장이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또 새롭게 IPO 예정이 있는 종목군이,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IPO 예정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IPO 관련 종목들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안고 IPO 첫날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 들고,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가 IPO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역시나 국내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최대 주주가 있기 때문에 LS 전선이 IPO 수혜주로서 어떤 식의 주가 흐름을 가져갈지도 한번 목요일 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 넘어가 보자면 어떻죠? 애플의 아이폰 7 출시가 2차 출시 국가에 진행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차 출시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국내는 아니겠지만 뭐 해외 같은 경우는 2차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애플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관련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2차 출시가 남겨져 있다 생각 들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자, 미노트2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자, 미노트2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됐냐면 샤오미의 차세대 모델이고요. 분명히 중국 쪽에서는 매출 포인트가 많이 나올 텐데, 자, 듀얼 카메라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도 스크린에 탑재가 돼 있어요. 어떻죠? 삼성 노트 7에 관련된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나 삼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악재 나와주고 있지만 관련 부품주들은 수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듀얼 카메라라든가 혹은 OLED 관련 디스플레이 업종군들은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점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토요일날, 자, 미노트2의 출시 예정일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주간 증시 일정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IPO 종목이라든가 수혜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9월 증시, 최근에 지금 2000포인트를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 어떤 대응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후반 우리 대응 전략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9월의 특징이 어떤 게 됐죠? 긴 연휴를 마치고 나서 글로벌 시장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강한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지금 하단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9월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습 보면, 자, 지금 다우존스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이 어떻죠? 9월부터 흐름을 보자라면 하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블룸버그 차트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다우의 흐름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 흐름 보자라면 3월달부터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7월 같은 경우, 8월 같은 경우는 붕괴되기보다는 고점에서 멈춰주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9월 들어와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제가 글로벌 지금 이슈 시간에 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기보다는 하단에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지금 힘이 없을까요?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 그리고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 힘이 없는 모습은 첫 번째로는 역시나 유동성이 말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건 결과적으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남미 같은 국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지금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연장하기보다는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돈을 풀기보다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갑을 닫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 그동안 유동성 공급을 통한 투자 심리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갑을 조금 닫겠다라는 말이 나와주면서 9월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라든가 다우존스가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위원들은 어떤 이야기 했나요? 9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 충분하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헬리콥터 머니가 나와줬는데 왜 이런 이야기 나와줄지 가장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주가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자산 관련해서는 조금 버블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빠르게 금값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연준이라던가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우려에 섞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지갑을 닫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양적 완화, 특히 유동성 관련돼서 지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지 제가 좀 직관적인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 주가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고요. 위아래로 많이 급등락 반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적 기반인 내용보다는 유동성 공급 관련돼서 지수가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자라면 제가 2015년 1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내려가기보다 올라간 흐름 보였는데 어떤 정책을 조금 사용을 했냐라면 2015년 1월 4월의 반등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양적 완화 QE라고 해요. QE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중금리 인하를 한 거죠. 아시아에서 돈이 풀리고 유럽에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흐름이 나오나요? S&P 같은 경우도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니까 S&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2015년 9월 같은 경우도 한번 주가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죠? 9월달 반등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환변동 위험성이 완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이야기하다가 주가 내려가니까 미국도 금리 동결하면서 유동성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추가 부양 기대감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S&P가 하락이 나와줬어요. 어떤 이유로 하락이 나와줬는지 보면 역시나 FOMC에서 대체적으로 드디어 5년 만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시장에는 악영향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가는 모습. 유럽 정책 같은 경우도 돈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조금 지갑을 닫겠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작년 12월에 나와줬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올라가기보다는 역시나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장 1월까지 만들어주는 모습. 1월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자라면 12월 금리 인상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고요.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안 나와주면서 국내 코스피 어떻게 됐죠? 18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올라간 지수가 유동성의 공급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나와줬나요? 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재팬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을 단행을 해서 어떻죠? 섣부르게 금리 인상했다 보니까 주가 급락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9월달까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해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수도꼭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내려가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나서 지수를 부양시켜준 거고요. 최근에 어떻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동성 수도꼭지를 잠근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좀 감소해주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 보면 하락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유럽의 정책 실망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1월 달부터 흐름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 지수라든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로 인한 급등락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9월달은 흐름이 나와줄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자산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조금 막으려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통화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시각과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가능하면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과연 통화시장에서 돈이 흘러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그 점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죠? 언제쯤 수도꼭지를 다시 한번 틀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 이게 바로 빅스 차트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공포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공포심리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흐름 보면 어떻죠? 탐욕과 공포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탐욕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탐욕이라는 건 어떠냐면 지수에 버블이 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 버블이 만들어진다면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공포심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포심리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자산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흐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은 지금 중간값에 멈춰 있는데 상단 부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가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 9월 증시가 반등될 만한 타이밍은 역시나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아마 한 25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전체적 흐름 보자라면 2016년 1월달 어떻죠? 코스피 1800 내려갔을 때 분명히 양적 완화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카드라든가 국내 같은 경우도 카드가 나와줬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라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가질 수 있겠고,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CT 마이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길게 보자라면 탐욕과 공포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단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역시나 버블이 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구간인데, 역시나 사람들이 욕심내는 구간 어떻죠?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공포지수대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지수가 좀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데, 전체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2015년부터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굉장히 공포심리가 고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 드렸나요? 2015년 1월 같은 경우는, 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풀게 됩니다. 지수를 좀 반등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2016년 1월달, 매년 1월달에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1월달 같은 경우도 어떻죠? 굉장히 공포심리 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급등락이 반복이 됐죠. 중국 폭락하고요. 코스피 급락하고요. 자, 그런 공포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우려함이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나 여러 가지 정책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흐름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지금은 조금 하단 부분에 멈춰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빅스 차트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 CT 마이크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하단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역시나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좀 살아오른판을 걷고 있지만 저는 19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하단 내려가면 아마 1950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면 이 차트를 빅스라던가 CT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일본, 유럽, 미국 같은 경우 어떨까요? 정책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걸 9월이라던가 혹은 10월달 정도는 분명히 무난하게 나올 만한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9월 금리가 내일 모레 있을 9월 금리 인상 관련해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지금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1950포인트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한데, 과연 그렇다라면 어떤 쪽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결국엔 9월, 10월달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락 반복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카드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번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수대가 버블 영역이기보다는 하단에 멈춰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크게 리스크 나와주기보다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는데 그 유동성을 잠그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결국에는 유동성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동성의
이 틀어나는 증가 유동성을 통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할 포인트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어느 쪽으로 접근해 우리한테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적인 가격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최근에는 모자라면 2014년부터 흐름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인 거죠. 2014년, 2015년은 제약바이오 버블이 생기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조금 주춤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가 신규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건 소형주보다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2014년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들 위주로는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수가 1950포인트 내지 2000포인트에서 조금 멈춰진다라면 새롭게 유동성이 공급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중소형주 위주보다는 대형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코스피 퍼랑 지금 코스닥의 퍼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퍼는 어떤 걸 나타내나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 그러니까 실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순이익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표를 보자라면 어떤가요? 지금 이 연두색 이 선이 어떻게 보면 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퍼는 어떤가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걸 뜻하냐면 코스피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자라면 어떤가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역시나 코스닥의 퍼가 4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퍼가 1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13 정도. 상대적으로는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뭐 역사적인 저점에 좀 멈춰 있는 건데요. 자, 퍼로 보기보다는 PBR로 제가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죠.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PBR이 있는데 자, 저는 코스피 PB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인 저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역시나 PBR, 자산 대비 현재 시총 포인트를 보는 게 가장 유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PB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PBR이 역사적 저점인 1.0포인트에 코스피가 멈춰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멈춰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고점에 멈춰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자산 어떻죠? 개별 종목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자산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PBR 1.0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한번 박스피 상단을, 코스피 상단을 2100포인트든 2200포인트든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대형주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3, 4년 동안 PBR은 계속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있는 모습을 대형주 같은 경우는 PBR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PBR의 흐름이 어떤가요? 빨간색 실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2009년 저점 대비 어떤가요? 꾸준하게 하락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많이 올라서 특히 단기 테마주 최근에도 보면 테마주 위주로 많이 증시가 움직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올해 같은 경우 대선 테마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는 소형주, 테마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와줄 수 있는 실적이 나와주는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해본다라면 역시나 우리가 그 수혜 9월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든가 새롭게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면 그 수혜가 바로 전형적인 대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대형주 위주로 진입해 볼 만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우선은 대형주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 국면에 좀 이점이 있을 만한 철강이라던가 혹은 건설, 은행주 쪽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봐요. 실적 어떻죠? 최근에 철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이슈 시간에 알아봤지만 실적이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주 어떻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에 있습니다.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해주는 모습. 뭐 정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어닝 서프라이징 나와주는데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눌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역시나 나중에 대형주 랠리가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JP모건이라던가 도이치방크가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조금 악재가 들어가지고 있지만 국내 은행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대마진, 금리 인상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12월 금리 인상 예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대마진 증가한다라면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죠?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대비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뭐 우리은행이라던가 저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금융주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한번 수혜 업종군을 잡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면 9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분명히 내일 모레 FOMC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포인트 밑으로 조금 내려가 준다라면 무조건 분할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와주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주가 내려가면 양적 완화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대형주 위주 접근하면 10월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갈 때 분명히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남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한번 선택이 됐는지 한번 김경남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9월 증시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국에는 내일 모레 있을 FOMC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하단 내려와주면 1950포인트부터는 분할 매수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철강도 얘기하고요. 건설도 이야기하고요. 화학업종, 실적이 나와줄 만한 대형군 업종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됐는지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라면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건설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고점 부근부터 거의 2년 연속 하락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가장 큰 부실의 문제는 해외 관련된 악성 수주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준 거죠. 잔금을 못 받을 만한 굉장히 악성 수주 물량 때문에 이렇게 주가 내려왔는데 최근엔 이런 수주 물량, 악성 채권을 다 떨쳐내는 모습 보였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철강, 해운, 건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건설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건설주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인프라 환경 부분의 부진에도 건축주택 부분의 양호한 실적이 만들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착공, 자, PF라고 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악성 채권을 좀 떨쳐내는 모습 보여줬고, 현재는 양호한 분양률 및 분양가율로 주택 부분의 원가율 개선되고 있고요. 해외 저가 현장 마무리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재무제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의 차트 흐름 보자라면, 자, 최근의 흐름이 어떻죠?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오랫동안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2011년부터 보면 급등락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어떻죠? 2015년에 드디어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의 2005년에 만들어진 거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던 거죠. 자, 보면은 이때입니다. 거의 2005년에 만들었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서 자, 멈춰있는 모습 만들어줬고 이제는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등 나와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악재는 떨쳐내고요. 이제는 매출이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2016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내려왔지만 역시나 눌림목 자리로 인해서 접근해 본다라면 손실은 잡고 수익은 좀 커질 수 있는 최근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눌림목 자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기업 내용이 있나?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기업 내용 보자라면, 자,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죠? 최근에 매출 포인트가 점점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조 원의 매출 포인트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조 4천억까지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어떤가요? 당기순이익 보자라면 5,800억에서 6,300억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자,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 현금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현대건설은 굉장히 우량한 건설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1,000억, 4,000억, 5,000억 어떻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증가해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리스크는 계속 불거지고 있었지만 돈은 잘 벌어주고 있는 흐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떤가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2,300억 정도의 매출이 들어와주면서 돈을 벌어주는 모습. 사람 몸으로 따지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피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주고 있다. 자, 건강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이 기업의 좀 특징 중에 보면 영업활동 흐름을 좀 보면, 자, 영업이익률이 어떤가요? 자, 5% 정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가 1, 2%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 정도까지 우수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역시나 영업활동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 흐름 보자라면, 자,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대형주의 흐름 보면 충분히 9월달에, 10월달에 그리고 대형주가 주목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매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시장가인 36,450원을 잡도록 할게요. 36,450원을 자, 매수가 잡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42,000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42,000원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000원을 하단 부분 좀 내려가 주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인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내려가면은 이 저점 포인트 32,000원 정도로 손절을 잡아준다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주가 모습 보자라면 하단 부분 손절 라인 터치하기보다는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1차적 42,000원 터치하면 고점 부근인 어디죠? 상단 부근이 38,000원까지 열려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9월 증시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공포지수 관련해서는 역시나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관련된 양적 완화 수혜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LG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9월 8일 날 저희가 추천했던 특징주 중에 하나였죠. 마켓서치를 통해서 특징주 중에 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올라가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큰 그림을 보자라면 단기적 악재 나오겠지만 손절 라인 터치하지 않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5,000원까지 보는 전략 좀 추천해드릴 거고요. 오늘 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혜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하단으로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역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가는 추천주 중에 하나, 저희가 마켓서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분명히 눌려주는 자리고 상단 부근으로 8,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앞서 말씀드린 LG이노텍이라던가 제이시언 시스템처럼 전체적 큰 그림을 보자라면 안정적으로 마켓서치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단 부분 9,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관련해서 9월 수혜주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 해드렸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LG이노텍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보자라면 단기적 급락 포인트가 아니라 큰 그림 보자라면 충분히 수익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마켓서치, 자, 김경림 선택을 통한 종목군들 한번 유심 있게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저희가 대선 테마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내일은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